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23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사람들이 오해할 것 같아. 왜죠? 그래서 너무 뭐 기분 좋은 재밌는 일이 있나? 금요일이잖아요. 네, 저는 미디어 탈곡기에서 눌러 앉은 아낙네 역할을 맡고 있는 이민지 기획부장입니다. 이제 눌러 앉으셨군요. 지나가다가 잡혔는데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눌러 앉은 아낙네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민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안녕하세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잠을 이길 수 없다. 민원연이 민원연 포럼을 두 번째로 열게 되었습니다.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4주기 보도 참사는 끝났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요. 4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 MPO 센터 1층 대강당 품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포럼은 다른 포럼과는 달리 발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이야기 손님이 나와서 토크쇼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진행은 제가 하지만 KBS, MBC, SBS, YTN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실 겁니다. 네 분 모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자사의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어떻게 하면 다시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나눌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는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을 하면서 그동안 KBS, MBC가 정말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특히 세월호 보도 참사는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KBS, MBC 노조가 좀 더 책임 있는 목소리를 이날 나와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희 세월호 특조위 조사위원이 나오셔서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 분야의 진상조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미해결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정수영 성균관대 연구교수가 불공정 보도 참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민TV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0일 화요일 저녁 7시 서울시청 인근에 있는 서울 MPO 센터 1층 대강당 품따에서 열리는 민원연 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네. 1심 선고가 있는 날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네네. 네. 이미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선거가 끝났겠죠? 네, 오늘 그렇죠. 2시 10분에 네. 생방송 생중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또 조선일보가 짤막한 촌평으로 팔면봉이라는 네네. 순서에서 아니 아직 2심과 3심도 남았는데 1심을 생중계한다며 아래다가 판사가 유명해지고 싶은 모양? 이렇게 촌평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들이 되게 시크할 줄 알아. 찌질해 보이는데. 네. 네. 네, 그럼 미디어 스크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양승동 KBS 사정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이게 사실 청문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일단 누가 맡고 있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한국당이 지금 계속 인정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반대를 해도 사실상 직권 임명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요. 사실상. 근데 상징적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야당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디어스 기사를 참조해 보면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현재까지, 즉 현재면 5일이죠. 양승동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고 있대요.
이게 아마도 미채택될 것으로 보이는 게 좀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청문 보고서 없이 그냥 이제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청문회법상 대통령은 이제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을 하면은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10일 내에 기간을 정해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이게 보고서 채택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제 또 다 없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를 하는 그 명분이 계속 세월호 노래방이잖아요. 네, 그걸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양승동 후보자 측은 계속 예정된 회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청문회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청문회 다룰 때 그 양승동 후보자 청문회 다룰 때 원래는 그때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정된 회식이었는데, 사실은 그날 딱 일이 났으면,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하는 회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세월호가 참사가 났으면 사실 미루거나 했던 게 더 바람직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사실 지금 자격의 문제를, 그러니까 한국당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자격의 문제를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협의회 쪽에서 또 입장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양승동 후보자에 대해 제기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의혹에 대한 입장문인데, 여기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착잡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네, 누구에 대해서? 한국당에 대해서. 네. 양 후보 임명을 반대한 이들은 대부분 지난 4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반대하며 방해해왔고, 2기 특조위 구성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도 반대표를 던진 이들이다. 그렇죠. 너희는 자격이 없다 이거죠, 사실은. 네. 반성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지금 하지도 않고 있고, 그러면서 이걸 명분 삼아서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거는, 막 이걸 한 번 더 세월을 한 번 더 어떤 정치적인 그 정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불쏘시개로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그렇죠. 정말 그냥 버리는 거죠. 또. 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양승동 후보자의 사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계속 국회 로텐더 홀에서 계속 그 얘네가 뭐라고 하나 캠페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시위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했습니다. 서서 들고 있는 피켓 문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구가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고 있는 피켓 문구입니다. 양손에는 마이크 탬버린, 가슴에는 세월호 배지, 양승동은 사퇴하라. 와. 네. 그리고 그 옆에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KBS 사장 웬 말이냐. 자. 와.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공격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당신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니지. 세월호의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한다며. 그런데 당일날 노래방 회식했어? 이 지금 논리거든요. 그게 논리입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지금 가슴에 세월호 배지 달고 다니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자유한국당. 아시죠? 아무도 안 달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예요. 그걸 달고 다니면은 마치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월호 배지를 가지고 와서 세월호 참사 당일 이렇게 하면서 이걸 공격 소재로, 공격 딱 할 게 없거든요. 지금 다른 게. 그러니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지금 그거 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피켓을 자기네가 들고 있다는 게, 이거 진짜. 전 소름 끼칩니다, 솔직히. 진짜. 말도 안 되죠. 나 이죠. 그러니까 이거 인간의 탈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진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아니 근데 나는 그 피켓을 어떻게 들 수 있어, 자기가? 이거 그런 멘트가, 아니 참사 당일 노래방 KBS 사장 웬 말이나 라는 피켓을 어떻게 스스로가 들 수 있어? 그 한국당이 세월호 참사 완전 능욕한 언론 보도 내는 그런 사장들 앉혀놨던 한국당이 그런 피켓을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날 침실에 누워있던 박근혜 대통령 감싸려고 그렇게 난리쳤던 한국당이 어떻게 그 피켓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불쌍하다고 했었죠. 어떻게 그 피켓을 들 수 있냐? 나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열받아서 또 진행이 안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냥 아무 일이나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양승동 후보자는 사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난하게. 네. 저희가 녹음하는 동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동 KBS 신임 사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그냥 되는 거였는데 지금 오늘 됐네요, 마침. 다음 소식은요. MBC 블랙리스트 작성자 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PD저널 이민아 기자의 기사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계속 MBC가 지금 자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그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전 MBC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가 진행됐고 결과들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나운서국에서도 블랙리스트가 나왔고 작성자는 최대현 아나운서였고 카메라 기자들 사이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있었고 뭐 임정한 기자였고 뭐 작성자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 제3노조가 중심으로 돼서 이 블랙리스트 작성한 것들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MBC가 이 감사가 거의 종료되면서 지금 그때 부당노동 행위를 했던 블랙리스트 작성의 역할을 하고 또 블랙리스트 작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기반으로 부당한 노동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이상한 데 전보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발령 조치를 했던 부당한 인사발령 조치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걸 이제 감사가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블랙리스트 작성자들은 사실상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 작성자 2명을 비롯해서 부당 노동 행위 등 사건에 연루된 4명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할 것을 MBC에게 통보했다. 그러니까 감사가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고 나서 MBC 이제 경영진에게 이러이러한 부당행위가 발견됐고 이런 게 있었으니 이 6명에 대해 작성자 2명과 같이 관여한 4명, 6명에 대한 징계를 좀 해라. 이렇게 요구를 통보를 한 겁니다. 이제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어떻게 징계 절차가 진행될지는 이제 MBC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징계 대상에 오른 사람으로선 MBC의 중견급 아나운서인 최아무개 아나운서, 최대한 아나운서죠. 네. 그렇죠. 이 박영주 감사가 한 얘기로는 최 아나운서에게 계속 여러 차례 이제 감사에 좀 응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겠다 해놓고서 마지막에는 계속 이 감사는 부당하다면서 이 감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찔리는 게 있나 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행동하면. 이미 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 볼 게 뭐가 있어. 나 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신모 아나운서 국장 했던 사람 신동호죠. 신동호 아나운서죠. 그 사람도 아마 징계 안에 올라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 감사가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6명은 지금 그러니까 산에 있는 아직 직원이고요. 그 이미 떠난 전 경영진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에 자료를 제출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니까요. 네, 철저하게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그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죠. 민언련과 또 언론노조, 원소주 등 언론 시민단체하고요. 미투 운동을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5일 오전 그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왜 코리아나 호텔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어제 그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김원경 민언련 사무처장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이 기자회견을 조선일보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조선일보 앞에 와서 장자연 리스트 수사를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조선일보의 누군가가 이 사건에 분명히 이름이 올라져 있습니다. 2분의 이름이 올라져 있었죠. 사실 저희는 이 사건을 민원연은 2009년 당시부터 계속 의제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 모두 다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김학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침묵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불편해지는 일이고 객관적 사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음모론처럼 느껴지게 그렇게 보도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지금 미투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할 수 있게 된 이 상황이 정말 다행이고 장자연 씨에게 정말 명예로운 그분이 죽음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이 성착취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조선일보의 행태들에 대해서는 원소주의 이태곤 소장님께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어떠한 압박을 가하거나 또다시 어떤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저는 이번 사태에 있어서만은 다른 언론사들이 동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보도하시고 객관성이라는 빌미에 숨어서 나는 그냥 뭔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도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드러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하나하나 좀 더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멘트를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요 멘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정밀의 미투 시민행동 공동집행 이양원장 발언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장다은 씨 사건은 실제로 여성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넘어가서 우리 여성들 모두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아주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권력과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서 이른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성상납이라든지 성접대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성상납과 성접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착취 문제입니다. 이 성착취로 동원되고 있는 이 성착취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신의 이 문제를 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것은 개인의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뭐 우리가 언급을 지금 앞에는 언급 안 했지만 이게 그 문건 안에 조선일보 방사장이라고 이제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건 사실관계죠. 그래서 이제 연루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방사장이라고 하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아니겠느냐라는 또 그 해석이 또 지배적이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의혹에 연루된 유력 인사들이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 장 씨하고 실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던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동생이에요. 그리고 방정우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방 사장이 차남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문건에 네. 조선일보 방 사장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선일보는 그게 걔가 잘못 알고 쓴 거다. 그 사람 만난 적 없다. 만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고 잘못 쓴 거다라는 식으로. 그랬는데 실제로 만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네.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죠. 네.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우 지금 TV조선 대표이사 전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자연 리스트라고 소위 불리는데 지금 실제로 만났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방상훈 사장의 동생과 방상훈 사장의 아들.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유력하게 보이는 거고 만났다는 증언들이 주변에서 네. 더 나오는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거 조사 다시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형식적으로 사실 이런 멘트가 적혀 있으면 그 기록에 적혀 있으면 그 조선일보와 연루된 방 씨 일가부터 다 한번 훑는 게 이게 기본인데 어쨌든 그게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재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침묵하는 말고 동업자가 되면 안 된다. 네, 진상규명에 좀 같이 힘을 보태고 네. 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조금 특이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 방송사사 20세에서 49세까지 시청자 누가 제일 많이 잡았나 이런 내용입니다. 정철은 기자가 했던 내용 쓴 기사인데요. 종편에서는 JTBC만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뉴스다운 뉴스를 어쨌든 낀 거죠. 시청률 순으로 뉴스- 끊었나 보죠. 네. 아니 TV조선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청률이 지금 잡혀야지 넣죠, 그렇죠? 잡히긴 잡혀요. 너무 그렇게 제가 또- 평가하지 마세요. 저 네. 맨날 본단 말이에요. 네. TV조선 감사해야 돼요. 그냥 활동가에게 시청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근데 저 TV로 안 보기 때문에. 조회수를 늘려주고 있지. 네, 어쨌든 광고 나갑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JTBC 손석희 사장이 진행하는 JTBC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죠. 그 JTBC는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그랬는데 KBS랑 MBC가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청자 수가 1월보다는 3월이 훨씬 더 상승됐더라. 회복되고 있더라. 뭐 이런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이어가지고 중간에 평창올림픽이 있었기 때문에 SBS가 평창올림픽 중계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중간에 시청률이 2월 달에 한번 뚝 올라온 그런 게 있었다. 특이점. 왜냐면 중계를 보다가 보통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SBS 해설이 또 열심히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서 그랬는지 어쨌든 그 2월달 평창올림픽 때 SBS 뉴스가 굉장히 변칙적으로 올라왔는데 특이점이고 나머지는 JTBC 뉴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MBC와 KBS가
1월 대비 3월에 시청자 수가 올라가면서 어떤 회복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해설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야흐로 여기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 해설에 따르면 방송 4사 메인 뉴스가 진검승부를 펼치게 되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전제는 뭐냐? 그전에는 JTBC 말고는 사실은 제대로 된 뉴스 보도가 없었다. 굉장히 지상파가 많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완전 망가졌기. 특히 KBS랑 MBC 공영방송은 뉴스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가 지금 다시 회복하면서 정말 진검승부 KBS, MBC, SBS 그리고 JTBC가 서로 정말 경쟁하는 진짜 뉴스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시기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JTBC 뉴스룸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강세를 보이고, 네, 다른 곳 이제 다른 요일에는 또 다른 곳이 강세 보인다는 점이 좀 재밌는데 이게 그렇다면 사실상 손석희 사장이 있냐 없냐로 JTBC 뉴스에 어떤 명운이 걸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이 있으면서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뉴스 구성도 그 금토일 뉴스랑 다르잖아요. 그죠. 앵커 전반적인 들어가고 구성이. 네. 그래서 더 심층 내용들이 더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의 구성에 더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근데 이 미디어 오늘이 이렇게 시청자를 분석한 거는요. 20대, 30대, 40대, 20세에서 49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JTBC가 강세를 보이고 했던 이 결과들이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전 연령대 시청자보다 20대에서 40대까지 20대, 30대, 40대 이 시청자층에 대해서 그 방송사들이 이 구매 경쟁력이 있는 층이기 때문에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야지 광고도 어떻게 붙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미디어 오늘도 조사를 한번 해봤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시청률이라는 개념이 가구, 이 집 몇 집이 받느냐 이게 더 중요했거든요. 가구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1인으로 혼자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에 굉장히 적합한 패턴으로 봐서 20대에서 40대까지의 시청률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아까 JTBC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세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주말에는 다른 방송사 중에 누가 강세를 보였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 SBS가 좀 강세를 보인 걸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평일보다는 SBS는 확실히 주말에 강세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SBS 자체적인 어떤 기자의 분석은 물론 손석희 사장이 주말에 안 나오는 이유도 있겠지만 힘 있는 아이템이 주말에 배치돼서 경쟁력이 높아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삼성보도 요번에 20분씩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자신감이 자체적으로 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런 아이템들을 다루면서. 그래서 이게 좀 내부 분위기가 변화한 것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고 있네요. 네. 보도본부장이 심석태 보도본부장으로 바뀌고 나서 안에서 뉴스에 대한 SBS 뉴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KBS 같은 경우는 좀 재밌는 게 메인 뉴스 경우에 50대 이상 시청자 수 비중이 타사에 비해서 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게 20대에서 49살, 그러니까 40대까지 그 시청자 수 집계가 28만 1,700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 정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 외, 그러니까 전부 전체 연령 이제 집계를 하면은 평일 기준으로 해서 127만 명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걸 빼보면은 거의 100만 명이 남는 100만 거죠. 명의 다른 연령대가 본다는 건데 20대 이하 막 10대가 막 KBS 뉴스를 막 너무 많이 본다. 막 50만 명 이상이 본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해 본다면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50대 이상이다. 이상에서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좀 맞는 설명인 것 같은 게 저희 엄마 아빠도 일단 TV를 켜면 KBS예요. 뉴스 나올 때가 되면 그래도 아무리 뭐 KBS가 나쁜 보도를 내고 좋은 보도 내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도 KBS지 뉴스는 이러면서 그걸 딱 트시는 거죠. 근데 그게 저희 큰아버지도 그렇고 뭐 큰집가고 막 이래도 그 시간대만 되면 일단 KBS에 고정을 하시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자식들이 바꾸는 거죠. 그 채널을 이제 뭐 SBS 바꾸고 뭐 JTBC 바꾸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좀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KBS지 이런 것도 있지만 앞에 나오는 이제 1일 드라마. 그렇죠. 그 영향도 큽니다. 이걸 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일 드라마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MBC에서 1일 드라마 이제 앞에 안 한다고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일일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흐름으로 그렇죠. 가는 TV 건데. 채널을 굳이 네. 바꾸지 않는 거죠. 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저희가 아까 20대, 30대, 40대 분석이라고 미디어 오늘이 그렇게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KBS가 이제 회복하고 있는 모양새가 나온 거지만 사실은 전체 연령대로 만약에 다 없이 본다면 KBS 시청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게 이제 다 50대 이상이다. 그래서 50대 이상은 이렇게 KBS 의존도 높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양순동 사장이 만약에 취임을 하고 나면 과제다. KBS에 너무 50대 이상 시청률이 높고 젊은 층이 보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빨리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그리고 더 올릴 것인지 이게 과제일 것이다. 이렇게 아까 하는 거죠. 드라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드라마가 재미없으면 그러면 뉴스도 같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한 어떤 35만 효과. 명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 네. 비율이 막 네.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이 드라마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뭐 진짜 이렇게 되면 드라마에 계속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KBS 입장에서는.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요. 요새 메인 뉴스 시간대를 오후 9시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대가 사실 되게 그러니까 틈새 시장을 어떻게 노려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8시 뉴스는 또 어디에 정착해 있고 9시 뉴스 어디에 정착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시간대만 또 바꾸면 양쪽 원래 가지고 있던 시청자도 잃고 기존 그 원래 있던 다른 걸 보던 시청자들을 또 가져오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이게 참 이런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내용이다. 그렇죠. 어. 네. 내용이 좋고 막 정말 봤는데 보고 난 다음에 아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음에 정말 또 보게 되는 거죠. 뉴스라는 것도. 예전에 JTBC 뉴스가 네. 손석희 사장이 오고 나서도 한동안 2%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이게 더블로 올라간 게 세월호 때였거든요. 세월호 때, 그 세월호 때 우리가 언론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JTBC가 거기 가서 팽목항에서 머물면서 네. 나오지 않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면서 그때 뛰거든요. 물론 그 앞에서도 계속 뭐 정론 보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거는 그 세월호 때 그 진정성과 이런 보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도 어떤 내용으로 갈 거냐. 그러면서 그때 JTBC가 보여줬던 그런 보도 행위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게 많은 우리 지금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깊은 뉴스를 낼 거냐. 어떻게 본질에 다가가는 뉴스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을 제대로 비판하고 이 사회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가 될 것이냐가 결국엔 그 뉴스의 질 그리고 시청률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나쁜 보도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 오늘 혹시 주제가 뭔가요? 네, 어제 미디어 스크랩에서 아마 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가 어떤 보도를 냈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하나하나 반박하는 네. 7페이지짜리 분량의 참고자료를 붙이면서 반박을 했죠. 그래서 네. 블랙리스트는 말이 되지 않는다. 네. 모욕감을 느낀다. 이렇게 모욕적인 네. 단어를 썼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중앙일보의 4일자의 보도였잖아요. 네. 중앙일보 다음에 이제 어땠나 다른 언론들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마 4일날 중앙일보 보도 나왔으니까 4일날 저녁 종합뉴스에서 분명히 다룬 데가 있을 거예요. 네. 어디 있는지 이건 배남 활동가 방송 부분이니까 한번 네. 봐주시겠어요? 방송사 중에는 딱 2군데에서 이 뉴스를 달았습니다. 네. 어디였겠습니까? 배나쇼인가요? 아, 네, TV조선입니다. TV조선하고 네. 채널A. 네, 2군데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베나베나쇼 언제나 쉬운 퀴즈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이 2군데에서만 정말 이 이슈를 딱 받았는데요. 네. 받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을 뭐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뭐 정도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노골적으로 어떤 청와대가 바로잡은 사실관계나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발끈했어 라는 걸 부각해서 보도를 해요. 헐. 채널A가. 두 방송사 사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보도 제목이 블랙리스트 보도에 청 조목조목 반박 이거예요. 네. 근데 청 조목조목 반박할 때 그 반박 내용이 보도 안에 없어요. 어? 그냥 청이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제목에서 말해주는데 실제 그 보도의 내용 구성은요. 그냥 중앙일보가 쓴 그 기사 내용이 뭐였고 그것 때문에 뭐 어떤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을 했다는 그 대답은 하지만 무슨 내용으로 반박했는지를 말을 안 해준다는 거죠. 대신 이런 걸 말해주는 거죠. 청와대는 잘못된 팩트로 블랙리스트를 운운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이제 한 줄 처리해 주는 거죠. 나머지 그 의혹에 대한 반박은. 네. 그리고 대신 그 뒤에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코드 인사와 블랙리스트 관리에 올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그럼 이 보도를 보면요. 어떤 느낌이 딱 정말 드냐면 중앙일보가 뭘 보도를 했어. 청와대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더니 청와대가 기분이 나빠서 막 발끈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또 중앙일보 편을 들고 있어. 라는 이 구도로만 딱 보여주는 거죠. 중앙일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도 보이죠. 그렇죠. 심지어 그 TV조선 같은 경우는요. 이 보도를 어디다 배치를 하느냐면 이 보도 바로 앞에 농담 소재된 천안함 두 얼굴의 김영철이라는 보도를 배치해요. 심상치 않죠. 벌써 제목부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김영철 북한 그 노동당 부위원장이 얼마 전에 천안함 관련해서 몇 마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막 어떻게 그런 걸로 말할 수 있어. 네가 그런 걸로 농담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천안함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한 번 더 비판을 해주고 그리고 청와대는 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북한에 항의를 안 해? 라면서 북한 관련된 이슈에서 청와대가 좀 남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어떤 비판을 하는, 비판을 하는 그런 보도예요. 근데 이런 보도 뒤에다가 지금 블랙리스트 요거를 딱 붙여요. 보여주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상식적으로. 앵커 가면서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앵커가 애초에 이 보도 앞에 블랙리스트 보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천안함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보도로 넘어오면서 앵커 멘트를 어떻게 치냐면요. 예,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은 우리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거나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일부 전문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문재인 정부판 블랙리스트라고 비판하자 청와대는 사실관계 자체가 틀린 보도라며 발끈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이 북한을 위한 어떤 이상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앞에 전제를 깔면서 이 보도를 이어갔다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현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마치 이렇게 블랙리스트 계속 운용하고 있다는 그거 가설. 현 정부가 종북이야라는 느낌까지 주는 거죠. 정확한 표현은 그겁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구성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보도의 구성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그냥 청와대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계속 기자 멘트는 중앙일보의 설명을 기사 내용 거의 쭉 얘기해주고 청와대는 반박했습니다 하고 강경화도 뭐 해명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니래. 청와대가 이렇게 블랙리스트 올인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끝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딱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을 이 전반적인 상황은 중앙일보 잘못이 아니라 청와대 잘못 같다 보인다는 거죠. 청와대의 조목조목 반박이 자막에 자기네가 계속 기자는 중앙일보가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 이런 일을 보도했습니다. 그 의혹을 얘기했잖아요. 의혹하는데 자막에 되게 작은 글씨로 파란색에 의혹은 이거고 해명은 이거다. 한 줄짜리 쭉쭉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막을 안 보면 그 보도를 보면요. 자막이 안 보여. 자막으로 봐서 뭐 그 해명이 사실 누가 눈에 들어와요? 중요한 건 말을 해줘야죠. 그 해명도 굉장히 정말 너무 축약해서 무슨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청와대는 개입한 일 없다. 뭐 이런 식의 사실 뭐야 이게 해명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거의 변명처럼 들리는 수준으로 축약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같은 날 채널A는 어떻게 했느냐? 보도 제목부터가요. 신 블랙리스트 보도의 발끈이에요. 이제 뭐 발끈. 자, 채널A 보도 안에 발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인터넷 송고용 그 제목까지 합치면 4번 나와요. 이게 1분 30초 정도 되는 보도거든요. 보도 제목에 발끈 넣고요. 앵커 멘트에 발끈 들어가고요. 기자 멘트에 발끈 들어가고요. 온라인 송고용 제목에 발끈이 들어가요. 발끈이라는 그럼 이 단어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보통 정정 요구, 뭐 사실관계 달라 이런 멘트하고는 달리 발끈은 굉장히 감정적인 느낌이 들죠. 화가 나, 기분이 나빠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기 때문에 발끈할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아파서 발끈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니네가 거죠. 감히? 그렇죠. 그래서 마치 언론을 청와대가 탄압하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어떤 이런 어휘를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TV조선 보도와 마찬가지로 채널A 역시
해명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채널A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보도의 초점을 전체 내용을 다루지는 않고요. 그 스트라우브 전 원장 관련된 계약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뤄요. 근데 그거에 관련해서 앞에 쭉 이렇게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설명을 해준 다음에 해명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루느냐면 스트라우브 전 의원은 1년 계약을 한 것으로 해임이 아닌 계약 종료이고 청와대가 연구소에 압력을 가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는 세종연구소 측에 해명을 전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한 줄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걸 보면은 뭐 압력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이야? 통상적으로 그래? 하는 뭐 그냥 맨날 원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계약 기간 종료 때문에 한 겁니다. 이건 다 통상적인 변명 아니야? 이런 느낌이 사실 좀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멘트를 또 몰아붙이냐면은 이 기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청와대는 해당 신문사가 정정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그럼 이 보도의 구성은요. 다 보고 나면 청와대가 발끈해서 법적 대응까지 하려고 하는 거죠. 발끈해서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중앙일보한테 법적 대응하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거 언론 탄압의 어떤 프레임으로 몰아나가기 아주 좋은 구성인 거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일보가 말이 안 되는 기사를 내놓은 거예요. 사실관계가 아예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이 다 다른 그런 기사를 내놓고 굉장히 부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의혹을 제기한 건데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느냐? 중앙일보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가 이상한 것처럼 계속 교묘하게 몰아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일면 헤드라인에 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런 푸념과 추측들이 있다가 아니에요. 제목으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라고 잡은 겁니다. 문코드. 블랙리스트로 잡았어요. 기사에. 실제로 블랙리스트라고 문코드는 중요하지 않아요. 코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블랙리스트가 왜 중요하냐?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함의는요. 그죠. 직권남용이라는 범법행위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했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많이 알고 있죠? 이 블랙리스트는 범법행위여서 지금 법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뭐냐면 자신들이 행할 수 없는 인사권을 가지고 압박을 주면서 어떤 사람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건드리고 그 사람의 생계적 압박을 가했다. 범법행위, 위법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은 사람의 푼념과 자신의 추측으로 만든 기사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범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박았기 때문에 이 기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발끈한 이유는 그냥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에 넌 블랙리스트다 이렇게 농담하는 제가 이렇게 농담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위법행위가 담겨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범법행위. 그런데 이렇게 같이 몰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지금.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지금 선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더 의심의 소지가 크죠. 네, 특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게 박 정부의 굉장히 국정농단의 또 하나의 축이었거든요. 핵심 축. 그런데 이거를 문정부도 블랙리스트야. 라고 하면 박근혜도 블랙리스트고 문정부도 블랙리스트. 결국에는 모든 정부가 하는 건데 니네 박근혜한테 너무했던 거 아니야? 라는 것도 만들죠. 그렇게 되면서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건 박근혜 정부의 온 분야에 걸쳐서 문화예술, 사법 다 걸쳐서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걸 다시 정상화하려는 흐름이 뭐냐면 적폐청산의 흐름입니다. 적폐청산이 뭐냐? 이런 블랙리스트 관리한 것들 이렇게 정부가 자기네 마음대로 입김을 한 거에 대해서 다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문정부의 가장 핵심적 국정운영 코드거든요. 국정운영 방향입니다. 근데 이거를 블랙리스트, 너네도 블랙리스트,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똑같아. 그러면서 왜 적폐청산이라고 해? 결국엔 니네 다음 년도 되면, 다음 정권 되면 너네도 이거 그럼 적폐청산이야. 적폐야. 너희도 청산될 거야. 이런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선거 얘기하셨는데 선거 앞두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70%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이 이 고공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런 일 하고 있다. 결국에 얘네도 블랙리스트 하고 있다라는 걸 신호를 주면서 보수들을 결집해라. 이 문재인이 이렇게 막 나간다. 견제해야 된다. 이런 심리들을 계속 자극하려고 나온 기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 머물지 않고요. 지금 방송에서 했잖아요. 키워주는 거예요. 아, 문재인이 블랙리스트 진짜 하고 있어? 이 프레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이거를 단어를 계속 써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만 했냐? 아닙니다. 중앙일보 끝나고 나서 문화일보 석간이죠. 문화일보가 석간 사설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조선일보가 4월 5일째 사설로 받았어요. 대체 근데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해명이 나온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앙일보는 그렇게 오보를 냈다고 쳐. 사설 근데 해명이 나온 시점이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해명을 보고서 중앙일보 원보도가 정말 사실관계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후속 보도를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정권 바뀌면 이걸 블랙리스트라고 하지 않겠나. 사설은요. 읽어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사설이 거의 끝까지 중앙일보가 했던 의혹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 없이요. 중앙일보가 냈던 의혹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놓고서 마지막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 정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모두가 블랙리스트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네, 진짜. 마지막 줄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사설이. 앞에 중앙일보가 냈던 의혹들만 쭉 서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니네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음 정권에서는 정권 바뀌면 이건 블랙리스트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끝. 될지도 모른다도 아니에요. 될 것이다. 이미 블랙리스트다 니네. 똑같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생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뭐 중앙일보가 총대 메고 나머지가 지원 사격하고 뭐 이런 느낌. 그렇죠. 문화일보는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내외 전문가의 재갈 물리는 신 블랙리스트 존재하나. 의문문이죠. 근데 어쨌든 내용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죠. 사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등이 정권 교체 뒤에야 단죄됐듯이 다음 정부에서나 확인될지도 모른다. 정말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다음 날 나왔어요. 그 당일날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보이지 않는 손은 이거는 너무 상상. 아니 블랙리스트의 요건은 뭐냐면요. 블랙리스트가 되려면 진짜 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그래서 청와대가 이것을 관리하고 자기네 권한이 없는데 관리하고 압박을 해서 실제로 보고를 받고. 근데 이제 주도 면밀한 과정이에요. 박근혜 정부의 과정은. 그런데 그거 없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가능성. 보이지 않는 손이면 일단 이 느낌이야. 느낌적으로 내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건가요?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일보 사설은 제가 읽으면서 여기서 좀 웃었어요. 왜 웃었냐? 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블랙리스트를 엄단하는 문정부가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저지를 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저지를 리는 없대요. 없어? 네. 그래서 청와대가 이 오해를 불식시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앞장서길 바란다. 이렇게 사설을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다음 정권에서 밝혀질지도 몰라. 아마 그때서야 밝혀지겠지. 그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했는데 너무 뱉었나? 말을 내가 너무 뱉었나 싶으니까 아니야. 안 했을 거야. 문재인 정부가 했을 리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 안 나오도록 조심해. 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압박을 한 거죠. 너희 이런 비슷한 일 또 있으면 아마 블랙리스트라고 다 생각할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한 정권에서 자신과 같은 국정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 정부가 가진 인사권을 가지고 인사하는 거를 블랙리스트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말 리스트업을 해서 누구를 할까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니 블랙리스트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핵심은 인사권이 권한 밖을 가지고 권한을 넘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문제인데 지금 이 문화일보와 조선일보의 방향 또 중앙일보의 방향은 어떤 것들을 사실 함축하고 있냐면 문정부가 지금 자신들의 색깔과 맞지 않은 사람 다 쳐내고 있어. 리스트는 없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블랙리스트하고 통용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적폐청산을 자꾸 그렇죠. 블랙리스트로 정리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그렇게 있는 거죠. 이어가죠. 네.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중앙일보가 거의 시작이라고 전 봅니다. 그 다음날 조선일보 1면 헤드라인은 톱기사가 뭐냐면 JP 지수 때문에 공무원들이 몸살인다. 뭐 이런 제목이에요. JP 지수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웬 김종필? 그렇죠. JP가 뭐야 도대체? 이러잖아요. JP 지수 아무도 모르잖아, 그렇죠? JP 모건? 네. 자, 제목 JP 지수 공포 공무원 짓누른다. 조선일보 1면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JP는 바로 적폐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이건 진짜 너무 심각하죠. 야, 대박이다 진짜. 야, 이건 좀 약간 너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는 뭐냐면요. 저 일단 주먹 쥐고 있겠습니다. 손이 안 펴지네요. 이 기사는 뭐냐면 JP 지수 바로 적폐 지수.
지수도 웃기죠. 사실 말이. 진짜 대박이다. 적폐지수라는 말을 만들어서 JP지수라는 걸 만든 거예요. 신조어로 만들어서 이 공무원을 짓누른다라는 건데 이 기사 내가 그대로 읽었는데 이 기사 너무 황당해서 읽어드릴게요. 현 정부가 1년 가까이 전방위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면서 엘리트 관료들의 헌신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행정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자, 우선은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내가 뭔 얘기야? 싶었던 게 적폐청산을 하는 게 지금 이쪽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공무원들이 실제로 고발되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밀어붙인 어떤 파견형, 그러니까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는 거잖아요. 장관은 우리가 임명하는 거잖아요. 임명직 이런 말고 그냥 아래서부터 올라온 공무원 중에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검찰이 조사받고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엄연히 헌법이 존재하고 법이 존재하는데 그 법을 넘어선 지시에 대해서 행한 공무원들이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공무원들은 그냥 위에서 시킨 대로 한 것뿐인데 이 사람들까지 넘어가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적폐로 불리니까 공무원들이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몸을 사리고 혹시 이 다음 정권도 내가 여기 만약에 뭐 했다가 열심히 했다가 또 다시 나도 또 검찰이 조사받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공무원들이요. 법에 저촉되는 법에 위반되는 불법적 지시가 있었을 때 공무원들이 이행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부 고발을 하든가 그러면 아예 그 윤리 강령 따로 있는데 그쵸? 거기에 보면은 그 어떤 뭐 사익을 추구하는 듯한 뭐 지시라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시들이 들어왔을 때 보고하는 그 절차가 있을까 봐 뭐 그 내부적인 어떤 감찰관 같은 그런 존재에게 먼저 뭐 얘기를 한다던가 뭐 다른 상사에게 뭐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법에 위축되지 않은 사안에서 그냥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법이 위축해서 이거는 국민의 상당한 권리에 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했는데 위에서 너희 뭐야? 나한테 개겨? 그래서 부당 인사를 해요. 그런 인사하는 걸 적폐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 청산하는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들을 공무원들이 JP지수 무서워. 듣기만 해도 무섭잖아. JP지수 때문에 몸을 사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무원, 그러니까 그건 그렇죠.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인데 당장 위에서 그렇죠. 위에서 빨리 이거 해라고 하면은 제가 정말 그만둘 각오가 없다면 맞아요. 해야 되는 하죠. 되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런 하죠. 과정은. 보통은 네. 그냥 이렇게 정말 내가 운이 없다, 진짜 이러면서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제 불법을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그 대가를 받는 데 정도는 있어서는 다르겠죠. 정도는 네. 물론 달라야 되는 것이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당연히 가장 큰 처벌을 그렇죠. 받아야 되는 거고요. 내가 정말 말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저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그 상황들 이런 것들 감안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조선일보가 얘기한 건 뭐냐면 그래서 자기가 피해가려고 공무원들이 상사의 네. 얘기를 따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상사가 지시한 내용을 다 녹음하려고 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저는 녹음하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 두려운 상황이고 부당한 지시가 그렇죠. 내려왔을 때 증거 자료가 돼서 그 부당한 상사를 날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이건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됐을 때 행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청산 과정이라고 봐요. 적폐라는 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청산 과정이라고 보는데 이 조선일보 이 아까 제가 읽어드린 멘트 있잖아요. 기자 멘트예요. 어떻게 이런 기사를 썼을까 싶은데 이 전부 적폐청산이 그래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게 엘리트 관료들의 헌신을 근간으로 한 한국형 행정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 이 말도 웃겨요. 엘리트 관료들의 헌신을 근간으로 한 한국형 시스템이 위에서 부당한 짓을 했을 때 그거에 헌신하는 모습이었나? 그러니까 같이 불법 저지르는 게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헛소리잖아. 엘리트 관료 나는 너무 공무원들을 이게 어디라고요? 조선일보라고요. 네, 역시 조선일보 냄새 아니 나네요. 나는 공무원들을 너무나 비하했다. 표현이 너무나 기분 나쁘다. 엘리트 관료라. 이 엘리트 관료들의 헌신. 엘리트 관료를 너무 정말 바보 취급하네요. 네. 아니 그리고 관료들의 헌신으로 포장한다는 것도 그렇죠. 범죄 행위를 세상에 말도 안 되고 정말 공무원들의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그 글 자체가 공무원들이 정말 헌신하고 있는 각 분야에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을
그냥 위에서 적폐, 시키는 불법도 적폐, 다 그냥 그렇죠. 따라서 하는 그걸 바보들 바보 쪼다들로 사실 모는 그렇죠. 거죠. 그것들이 마치 한국형 행정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묘사한 한국은 것들에 정말 대해서. 끔찍한 나라였네요. 진짜. 네. 너무나 이게 분노하는데 내가 사실이지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모욕죄로 사실 걸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데 이거 기사를 쓰면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너무 심하다. 피곤하고 이것들이 공무원 사회를 흔들고 결국에는 이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멘트 실제로 기사에 나오는데 누군가의 멘트를 인용해서 이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 안 해서 한번 해봐야 문재인 정부가 정신 차린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따르지 않아 봐야. 이런 내용으로 지금 조선일보가 5일날 일면 보도랑 쭉 간 겁니다. 4일날 중앙일보가 블랙리스트 얘기하면서 적폐 청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오고 5일날 조선일보가 일면에 적폐 청산을 같이 붙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 이름이 역할 분담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같이 갈 겁니다. 쭉.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아마 흔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마 이어질 거고 이 적폐 청산을 흔든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 때 야 너무나 문재인 정부가 권력이 많으니까 적폐 청산이라고 하면서 지금 다 보수들 내치고 있는 거야. 이거 문제야 하면서 견제하려면 우리가 뭉쳐야 돼. 견제 세력 뽑아.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고 친일 청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이렇게 무너진 건데 그래서 적폐 청산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청산돼야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것.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저항으로 보수정의 전방위적인 저항이 시작됐다. 앞으로도 지켜볼 일이다. 봅니다. 맞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 식으로 너무 할 예상대로라서 소름 끼치네요. 아니 근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어. 너무 바지를 벗은 거죠. 너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이걸로 치고 거의 중앙일보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관계가 부실하다는 걸 기자가 모를 수는 없죠. 데스크가 모를 수는 없는 거기 그 기자는 누구냐면 이영종 기자입니다. 그 전문 기자. 네, 북한 전문 기자라고 하고 통일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 그 이영종 기자에 대해서 원래 말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쓴 거예요. 1면도 그리고 뒤에 24면도 다 그분이 쓴 겁니다. 선전포고 같은 느낌? 그렇죠. 뭐 여태까지는 좀 약간 사설이나 이런 걸로 시동만 좀 걸고 기사 몇 건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 이제 전면전 시작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오늘요. 이 기사 중앙일보 기사 나오고 나서 또 나온 건데요. 그때 이 중앙일보의 이 보도를 반박한 게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이 뭐 데이비드는 이렇게 1년 계약이었고 이렇게 하면서 쭉 반박을 냈어요. 논평을 내고 이거를 청와대가 인용하면서 같이 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맨 처음에 그 논평을 낼 때 마지막에 뭐라 썼냐면 언론사의 고충도 이해한다. 매일매일 기사 쓰는 거에 대한. 하지만 사실관계는 확인했으면 좋겠고 정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도자료 보냈는데 4월 5일 날 중앙일보가 정정보도라고 냈습니다. 아세요? 정정보도로 낸 건 아니에요. 정정보도라는 표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반박을 자기네 제목을 싣고 청와대 뭐 블랙리스트는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발끈하고 아래다가 그 자기네 주장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박한 내용들을 쭉쭉 했어요. 꼭 기사를 보면 이건 반론을 실어준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새로운 형식이에요. 반론 보도도 아니고 그러다가 정정 보도도 아니고 애매한 형태로 청와대는 정정을 요청했는데 중앙일보는 반론을 실어주는 형태로 했는데 반론은 또 다 실어준 것도 아니에요. 반론 싫다고 자기네 얘기도 좀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또 오면은가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사를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칼럼으로 또 한번 또 분수대에서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맞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이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정성장 그 연구실장이 자기가 논평도 보내고 보도자료 냈는데 사실관계 해명 바로 잡아달라 했는데 안 하니까 저와 세종연구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에서 4월 5일자 지면에 총 3건의 기사와 칼럼, 사설을 통해 정정보도를 거부하고 계속 부적절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전 주장을 계속 간접적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다.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했던 해명 그런 반박글을 다 무시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정부와 청와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언론이 앞서서 따지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청와대가 자신의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언론이 사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비판한다면 이거는 명백한 언론 자유의 남용이고 폭력이다. 이렇게 쓰면서 최근 세종연구소는 중앙일보와 매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영종 기자의 기사 때문에 두 기관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중앙일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내면 이 사건은 간단하게 종결됩니다. 그러나
기자와 중앙일보가 계속 부적절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세종연구소는 부득이하게 법적 대응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중앙일보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라고 글을 마쳤습니다. 너무 열받은 거예요. 자기가 맨 처음에는 언론사의 고충도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가 이거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반박한 거를 팩스로도 보내주고 이메일로 보내주고 보도자료도 보내고 다 했어요. 받지 않을 수 없게. 그랬는데 또다시 그 반박을 실어주는 것처럼 하더니 자기네 주장을 계속 칼럼과 사설을 통해서 반복하니까 이거는 왜곡된 정보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이건 못 참겠다. 이러면 나 법적 대응하겠다. 현명하게 판단해라. 이렇게 다시 입장을 낸 겁니다. 네, 중앙일보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볼까. 현명했으면 이 기사가 안 나와. 네, 일단 그러네요. 현명하십니다. 네.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네, 그러면 댓글 읽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러스트노우님께서 부녀회장님, 유민지 부장님, 어제는 신문문과위원들의 보고서가 미탈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트러스트노우님이 또 약간 댓글 형식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전날 있었던 것들을 저희한테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스크롤을 아무리 내도 그 보고서를 봤더니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끝나지 않는 보고서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부녀회장님이 또 간만에 일을 내셨다 했다가 보고서가 회원들이 쓴 거다라는 것을 보고서 다행이다라고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데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녀회장님은 방송인이 이것은 만약 걱정을 했다면 유민지 부장님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깨달음을. 네, 저는 그렇게 긴 스크롤이 있는 걸 사실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리다가 피합니다, 저는. 네, 스크롤이 작다 그러면 일단 아니다. 내리다가 좀 빨리 끝난다면 그건 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게 쓰기 때문에. 네, 사실 요즘 아무 말 대잔치급 보도가 신문과 방송과 종편에 넘쳐납니다. 새롭지가 않아요. 혹시 이러다 보면 내가 가슴에 인이 배겨서 분노해야 할 때도 흥분해야 할 때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저를 흥분의 도가니로 빠뜨린 사설이 있었다. 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 영남일보의 동대구로에서 여자 컬링 대표팀 광고 촬영 유감이라는 놀라운 사설이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저는 그건 못 봤네요. 영남일보 사설은 좀 못 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설을 읽으면서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네, 굉장히 독특한 곳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시는 분노를 하면 또 그죠. 감정을 또 강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아드레날린 치솟으니까. 네, 그래서 저장해놓고 가끔 우울하면 읽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유민지 부장님이 어떤 오프닝으로 신나게 해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기억해 주셔야 될 건 금요일에 신나는 건 접니다. 네. 월요일만 좀 힘들고요. 금요일에 신나는 건 접니다. 레이니 칠세님의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역시 중앙일보 기사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었군요. 네. 조선일보가 여기에 힘을 보태준 상황이었더군요. 이거 상황을 이분께서 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에 나왔는데 미리 다 보셨던 것 같아요. 네. 좀 더 빨리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셔서 저희가 위기감을 느낍니다. 위원회는 좀 더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하고요. 평창 관련돼서 어제 그 보고서도 잘 드렸고 어제 너무 재밌었나 봐요. 11장짜리 보고서. 네. 정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으셨대요. 한번 정독을 꼭 권해드립니다. 우리 분과원들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돈 받고 기사 쓰는 삼성에 아부날리기 바쁜 그들 말에는 이미 힘이 없음을 아마 그들만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촌평을 남겨주셨네요. 내일은 금요일의 기쁨을 목소리로 표현하시는 배나은 활동가님과 목소리만 들어도 엔돌핀이 솟고 비타민C 열알은 먹은 것 같은 효과가 나는 유민지 부장님의 말씀 방송이군요. 저는 실제로 비타민C 열알을 먹고 들어옵니다. 방송할 때.
레몬 엄청 먹고 들어옵니다. 네. 저 역시 금요일을 마치며 들을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배나와 활동가님, 그리고 어린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아직 어리다고 말하는 순간부터가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이봉호 활동가님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봉호 씨도 이제 많이 됐어요. 봉호 씨 이런 말 할 때가 됐습니다. 네. 뭐 이빨도 다 빠지고 지금. 지금 자기 치아가 없는데. 네. 힘듭니다. 그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제 지금 어금니도 없어서 어금니도 없어서 막 침이 막 새는 그런.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굳이 전달드리진 않겠습니다. 사실관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미령곰택님인데요. 어제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자유당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한국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행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송법 개정을 정쟁으로 이용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고소까지 하고 자유당이라고 또 해주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당인가 싶네요. 아이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승만 건권은 자유당. 네, 그 심정 저도 충분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 친척 마중 간다고 김해공항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만 하더라도 YTN이 틀어져 있었는데 요새는 국내선 대합실엔 JTBC와 연합뉴스가 틀어져 있다고 사람들이 적은 시외버스 대기실 가야 YTN이 틀어져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YTN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현실에서 느낀 체감한 바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YTN 좀 잘합시다. 유채남선 언론 아웃, 이 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뉴스셀럽 유민지 기획부장님과 베나베나쇼 호스트 베나베나 활동가님이 나오시는군요. 오늘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개근 멤버 이정일 PD님도 아프지 마시고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베나베나쇼 호스트 베나베나 활동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느낌이 이상하긴 한데 전 만족스럽네요. 네. 쥐뿔도 없는이라는 아이들이 사용하시는 분의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이죠. 네. 내가 듣는 팟캐 중에 4등으로 좋아하는데 왜 순위는 축 처지는 걸까요? 4등. 4등으로 좋아하셔서 1등으로 좋아해 주시면 올라가는데 우리 태국기가 10위권에 올 때까지 열심히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등으로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럼 노력하겠습니다. 네, 1등으로 좋아하시게 노력하겠습니다. 44400416님 댓글도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비 오고 나면 미세먼지가 좀 사라지려나? 내일은 불금이네요. 내일도 탈탈탈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좀 추워요. 그렇죠? 춥고 공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숨쉬긴 좋은데 좀 춥죠. 어쨌든 불금입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미탈 청취자 여러분들 날씨가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하시고 하지만 오늘은 선고가 있는 날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방송하는 지금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이미 나왔을 텐데. 어떤 소름 돋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소름 돋는 결과요? 그리고 오늘 그 발표 있을 때 앞에 2,500여 명 가량이 태극기 부대가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금 방송 나올 때는. 그런데 어떤 유죄 선고가 나올 시에 과격한 행동을 불사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경찰 병력이 엄청나게 많이 배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취재진들의 안전이 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 사회에 어쨌든 큰 변곡점이 됐던 사건에 1심 첫 재판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도 아마 많은 관심 가지셨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불금 미탈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탈곡기는 다음 주에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